오늘은 이웃 주민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저희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저씨가 들려주신 얘기부터 해볼 거예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들었던 따끈따끈한 얘기부터 전해드릴게요. 아니다 참. 날이 더워가지고 이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겠네요. 시원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께서는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이웃이고 자주 뵈니까 그냥 길 가다 보면 형님하고 인사하고 지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한참 어르신 같아 보여도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어르신 아니면 뭐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좀 젊게 불러주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호칭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이 형님께서는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고요. 자녀들은 다 분가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홀로 살고 계시는데 정년퇴직하시고 집에 그냥 혼자 있긴 적절하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끝에 시작한 일이 공공근로란 일입니다. 이 형님께서 처음에 했던 일, 그 파트가 뭐냐면 주로 일산 해수욕장에 파라솔 설치 작업을 하거나 하계 휴양지 대형 그늘막, 장막 텐트 설치 작업, 그리고 샤워 시설 설치라든가 일반인들 그 캠핑장 구역이죠. 텐트 구역 라인을 만드는 잡다한 일을 몇 년째 해오셨는데 일산 해수욕장이 여름 시절 개장을 시작하고 폐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7월 초순부터 9월 초쯤이죠. 그 기간까지만 시설 관리 일을 하셨는데 올해로 3년째 해오신 거죠. 그때 형님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겪은 섬뜩한 얘기입니다. 해수욕장 폐장 때가 되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폐장되기 일주일 전쯤에 해수욕장에 그 텐트 칠 수 있는 라인, 그러니까 캠핑장 부근에 텐트들을 다 치워 달라는 안내문을 돌리고 다니는 작업을 하는데, 근데 막상 폐장 때가 되니까 텐트 주인이 어디 갔는지 응답이 없고 치워지지 않는 텐트가 한 6개 정도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께서 이 비싼 텐트인데 이걸 그냥 버리는 건가? 참 이상하네.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데, 한 번은 해수욕장 폐장날이 되어가지고 연락 안 되고 임자 없는 빈 텐트가 몇 개 남아가지고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빈 텐트 중에 어느 한 텐트 속에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답니다. 그래가지고 텐트 가까이 가서 저기요, 텐트 오늘 중으로 치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일 강제로 철거될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전했더니 텐트 속에 있는 남자가 알았단 식으로 고개만 끄덕끄덕이더란 겁니다. 그래갖고 뒤돌아가려다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방금 그 텐트 속에 남자 얼굴을 분명히 봤는데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한쪽 팔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뒤돌아서 그 텐트 속을 봤는데 그 텐트 속에 남자가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경악한 거죠. 얼어붙어 가지고 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렇게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굳은 몸이 풀렸다는데 내가 더위 먹어서 헛걸 본 거겠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막 헛게 다 보이네. 내가 죽을 때가 됐나? 그러고는 임자 없는 텐트는 구청에다 신고를 다 해가지고 수거 작업을 하고 그날은 그렇게 작업을 끝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공공근로일을 끝내기 하루 앞둔 전날에 마무리 야간 작업을 하던 때였는데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해수욕장에 입수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각에. 근데 멀리서 수영하는 사람이 보이길래 그 근처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어이 여기요 저기요 이 시간에 수영하시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는데 자기 말을 안 듣고 계속 수영을 하길래 그 형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허벅지 위까지 오는 긴 장화를 신고는 바닷물 속을 첨벙첨벙 어기적 걸어가면서 그 수영하는 남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며칠 전 텐트 속에서 봤다가 사라졌던 그 한쪽 팔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순간 몸이 경직되고 자동적으로 저항도 못한 채 그 수영하는 남자 쪽으로 마치 자석이 당겨지듯이 쑥 하고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때 등 뒤에서 형님! 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까 수상보트 영업을 하는 동생이 보트를 타고 지나가면서 아니 형님 위험하게 그곳에서 뭐 하세요 하면서 자기를 수상보트에 태웠다는데 그 형님이 정신없이 보트에 타고는 다시 그 자리를 돌아보니까 한쪽 팔 없는 수영하는 남자는 또 안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보트 안에서 홀린 상태로 멘붕이 와가지고 한참 멍하게 있다가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는 그 보트를 얻어 탄 동생에게 혹시 내 앞에 수영하는 남자 못 봤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 남자 형도 봤구나. 혹시 한쪽 팔 없는 남자 말씀하시는 거 맞죠?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보트 탄 동생이 일산 해수욕장에서 매년마다 여름철에 보트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종종 수영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그 한쪽 팔 없는 남자를 텐트 속에서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면 바닷가에서 그 한쪽 팔 없는 남자를 보고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기타 등등 목격담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동생이. 그리고 더 섬뜩했던 게 보트 장사를 하는 동생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그 형님이 물속에 서서 있던 그 지점이 말이죠. 몇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바닷물 지형이 일정하게 기울어져 가다가 갑자기 급경사로 푹 꺼진 지점이라 가지고 하마터면 물고기 밥이 될 뻔했다고. 그나마 다행히 이 형님을 유심히 지켜보던 동생이 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보트를 타고 그곳을 갔던 거죠. 미리. 그리고 빈 텐트 속에 사람이 보였는데 뒤돌아서 안 보였다는 그 일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형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 얘기를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조심스레 해봤더니 공공근로 관계자 일부 몇 분도 알고 계시고 수상안전요원 몇 분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답니다. 해마다 임자없는 텐트가 여러 개씩 생기는 그 이유가 한쪽 팔 없는 40대 남자 연가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지금까진 에피타이저로 했던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서운 얘기 들어갑니다. 이번엔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마트가 있거든요. 그 마트에서 알바하시는 분께 들었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얘기도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던 때의 얘기입니다. 이분께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셨는데 처음엔 이모라고 부르다가 아무래도 가깝게 다가오는 호칭인 누님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 매우 친절하시고 또 엄청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할인마트에선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시간제 알바를 하셨고 또 저녁이 되면 붕어빵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늘 오면서 가면서 그 누님과 마트에서도 마주치고 길 가다가도 붕어빵 포장마차에서도 마주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 인사하고 안부 물을 정도로 이웃처럼 친하게 된 건데 한날은 제가 낮 시간대에 마트에 들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마트에 유난히 손님이 없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저녁에 혼술을 하려고 마트에서 안주거리를 이것저것 사고 그 누님께 계산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누님께서 저를 붙잡더니 선비야, 혹시 이 주위에 싸고 좋은 집 매물 좀 알고 있어?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가 공인중개사 하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근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려고 하세요? 하니까 그 누님께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그 누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 마치면 늘 새벽에 항상 그 하순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둘이서 매일같이 일산 해수욕장 해변길을 운동을 나가시는데 조깅은 아니고요. 그냥 걷는 운동이죠. 일산 해수욕장 끝지점에서 또 끝지점까지, 그러니까 북쪽으로 일산 수산물 판매센터가 있고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대왕암 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 그 끝지점까지 매일같이 새벽에 왕복으로 경보를 하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일산 해수욕장 끝지점, 그러니까 대왕암 공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닷가 전망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그 발코니 형태로 큰 마루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기둥 밑도 있고 그늘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둥 밑이 그늘지거든요. 그곳에서 어느 날부터 이쁜 아기 고양이가 보였대요. 털 색깔은 회색빛이었고 생김새가 마치 그 영화 보셨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눈도 아주 크고 동그랗고 앙큼하게 생긴 귀여운 고양이였는데, 그때 그 고양이 주변에는 초록색 원피스 차림의 아가씨도 보였대요. 그래서 그 누님이 속으로 그 아가씨가 고양이를 바람 쐬러 이곳에 데리고 나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에도 역시 그 시각 새벽 같은 시간 일산 해수욕장 해변길을 걷다 보니까 또 그 지점에 그 고양이랑 그 아가씨가 그 장소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시각에 일산 해수욕장 해변길 끝자락에 고양이하고 그 아가씨가 보이니까 우리랑 비슷한 시간에 매일 고양이 산책시키러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고양이를 벗삼아 가지고 매일 저녁 해변길을 산책했다는데, 한날은 보니까 고양이와 함께 있던 그 아가씨가 안 보였대요. 그냥 고양이만 덩그러니 보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아가씨는 안 보였고 고양이만 보였대요. 그래서 그 누님이 산책할 때마다 어머 이게 어쩐 일이래, 야옹아 니네 엄마 어디 갔어? 그러고 그 고양이 간식이 있죠. 그 빨아먹는 게 뭐냐, 춥스? 추루를 사서 며칠간 먹였는데, 야 이건 분명 그 아가씨가 고양이를 여기에다가 버린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 고양이가 계속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언젠가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키우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 누님께서. 그리고 그 누님이 마트에서 일하는 내내 계속 그 고양이가 눈에 밟혔대요. 그래가지고 마트 일을 끝마치고 저녁 일찍 좀 짬을 내가지고 일부러 일산 해수욕장의 끝지점에 고양이가 있는 장소에 들렀는데 그 고양이가 여전히 주인 없이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고양이를 안고서 고양이 샵에 들러가지고 고양이 하우스랑 간식 그리고 사료, 타워, 배변기, 기타 등등 냥이에게 필요한 잡다한 물품을 다 구매하고 이 고양이 물품들을 원룸에 가져다 놓고 고양이를 데리고 저녁에 붕어빵 포장마차에서 일할 준비를 마치고 고양이를 처음에는 손님에게 방해될까 싶어가지고 줄로 묶어 놓을까 생각했는데 비교적 고양이가 온순했대요. 그리고 또 잘 안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장마차 주변에 고양이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장사를 했었대요. 누님께서 고양이 이름을 지었다는데 그 이름이 담비였대요. 지금부터 담비라고 부를게요. 이 담비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누님 말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또 배변도 잘 가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친자식처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잘 키운 거죠. 낮에 마트에서 일할 때는 마트 직원들이 식사를 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기에다 담비를 데려다 놓고 일을 했고 또 저녁이 되면 포장마차 주변에 또 붕어빵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고양이를 그 누님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데려다 놓고 해수욕장에서 걷는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애지중지 담비를 키웠대요. 그렇게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운 지 한 일주일이 지나서였을 거예요. 새벽에 같이 운동하기로 한 친구가 그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혼자 해수욕장 해변길을 운동하게 됐는데 이때 혼자 운동하기 좀 적절해서 담비를 유모차에 태우고 유모차를 밀면서 해변길을 걸었대요. 근데 해수욕장 끝자락에 다 다르자 담비를 처음 본 그곳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담비가 유모차에서 껑충 뛰어내리더니 모래사장과 가장 근접한 바닷가 가까이 기어가서는 그렇게 한참을 있더랍니다. 꼼짝달싹 않고. 그래서 누님께서 담비야 그만 가자. 담비를 억지로 안고 유모차에 태웠는데 그러면 또 유모차에서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그 바닷가를 향해서 그 장소 그대로 머물면서 바닷물 한 곳만 응시하면서 계속 그렇게 있었대요. 꼼짝 않고. 그러길 여러 번 반복하자 야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말을 안 듣지? 혹시 전주인 생각을 하나? 누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비를 억지로 유모차에 태우고는 담비가 유모차에서 아예 못 내리게 유모차 주변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담비를 갖춰놓고 집으로 그렇게 왔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원룸에 도착해서 담비 식사 챙겨주고 바로 쓰러졌대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바로 잠에 들었는데 그날 꿈에서 담비의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꿈에 나왔대요. 난데없이. 근데 자기가 자고 있는 방 안에 그 여자가 들어와서는 담비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꿈을 꾼 거죠. 아침에 잠에서 깨고 나서 왜 그 담비 주인이 왜 내 꿈에 나온 걸까? 참 요상한 꿈도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그리고 그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고된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씻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또 담비 주인이 그러니까 초록색 원피스 차림의 그 여자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 베란다 창문 밖에서 막 문을 주먹을 쥔 손으로 탕탕탕 탕탕탕 이렇게 두들겨 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잠에 덜 깨서 이렇게 눈을 살짝 딱 떠서 그걸 보고는 이게 뭔 일인가 생각하고는 막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마음처럼 이렇게 안 움직여지더랍니다. 가위에 눌렸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밀물처럼 공포심이 몰려 들어왔는데 속으로 맞지? 여기 5층이지? 근데 어떻게 저 여자가 창밖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걸 깨닫는 순간에 경악하고는 극도의 공포심에 얼른 가위를 깨려고 몸부림을 막 치는데 막 그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용을 막 쓰는 순간에 가위를 깰 수 있었는데 그때 식은땀으로 온몸을 샤워를 했다고 해요. 제 아무리 가위에 눌렸다지만 눈 뜨고 나니까 정말 더 오싹하고 무서웠답니다. 그저께도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베란다 창틈으로 가봤더니 가위 눌릴 때 봤던 그 여자가 보였던 베란다 창틈으로 가봤더니 창문 주변에 누가 뭐 올라오거나 창문을 두드린 흔적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럼 그렇지 가위지 뭐 그냥 가위 눌린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뭔가 좀 찜찜하고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새벽 시각에
자기랑 같이 조깅하던 그 친구에게 안부도 물을 겸 전화를 걸었는데, 하순아, 코로나 어떻게 잘 낫고 있니? 근데 그날 우리 해변가에서 있잖아, 봤던 고양이하고 그 고양이 주인이 있지, 초록색 원피스 차림의 아가씨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친구분이죠, 하순이란 분께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고양이만 있었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양이 말고 누가 있었다고 그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섬뜩해져서 그만 전화를 얼른 끊었대요. 나만 그 여자를 본 건가? 이런 생각에 폰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 뒤로 그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같이 마트에서 알바하는 아주머니에게 어디 용한 점집 알고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같이 일하는 그 아주머니께서 안 그래도 근처에 그런 점집이 있다고 이렇게 그 지도로 가르쳐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곳을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서 들렀대요. 그곳에 가보니까 일반 가정집 담벼락에 무슨 뭐 이렇게 철학관이란 간판이 붙여져 있는 게 보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그 점집 아주머니께서 그 방울을 들고 한참 흔들다가 딱 멈춰서서, 아니, 야, 큰일 났다, 그 고양이 주인이 죽은 거로 나오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누님께서 오싹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점집 아주머니께서, 야, 이거 아무래도 구술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돈도 많이 들 테니까 대신에 내가 100만 원 값어치 하는 부적을 하나 서줄게. 부적 하나 서줄 테니까 30만 원만 줘. 원래는 구술해야 하고 하는데 대신에 이 부적 이거 100만 원 값어치 하는 거다. 아는 사람 소개받고 했으니까 내가 사정도 잘 알고 하니까 특별히 싸게 서주는 거야 하고 선심 쓰듯 말씀하시고는 부적 하나를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누님이, 무슨 부적값이 이렇게 비쌀 리가, 나 바가지 쓰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대요. 하지만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추천해 준 거니까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부적값을 지불했대요. 그 점집 아주머니가 이거 베개 속에 넣어두고 자야 해, 알았지? 그래서 그 누님께서 그냥 흔쾌히 돈을 지불하고는 그 부적을 받고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거죠. 휴, 다행이다. 이제 다시는 그 고양이 주인이 꿈에 나올 일은 없겠지? 죽었다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그 뒤로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마음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물론 베개 속에 부적도 넣었겠죠. 근데 꿈속에서 야옹 야옹 하는 담비 소리가 들리길래 자다가 덜 깬 상태로 실눈을 살짝 떴는데, 누워 자는 얼굴 위에 천정이 보여야 정상인데 뭔가 시커먼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엔 시커멓다가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 정체가 가위 눌릴 때 나온 그 고양이 주인 영가의 얼굴이었대요. 근데 그 얼굴이 뒤집혀진 상태로 보였대요. 그러니까 본인 시점에서 누운 채 올려다 보니까 본인의 눈 위에 그 여자의 그 입이 보였고, 그 다음에 코가 뒤집힌 상태로 보였고, 그 다음에 본인의 턱 있는 부분 위쪽에 그 여자의 눈이 거꾸로 보였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누워있는 침대 머리맡하고 벽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 침대 머리맡 뒤에 그 좁은 공간에 그 고양이 주인 영가가 서 있는 상태로 고개를 숙인 채 우두커니 본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뒤집힌 채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신음을 내려고 해도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내겠고,
몸도 못 움직였대요. 그런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는 몸이 막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고양이 주인 영가가 얼굴을 더 가까이, 본인 얼굴에 더 가까이 그 주인 영가 얼굴이 밀접하게 다가서더니 한참 자기를 응시하더니 자기 시선에서 보이는 그 영가의 뒤집혀진 얼굴의 입술에서 그 다음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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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채 눈알만 계속 굴렸는데 본인의 시선을 그 아래쪽, 그러니까 본인 턱 쪽 방향으로 살짝 내렸더니 그 영가의 눈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겠죠. 뒤집혀진 상태로 눈이. 근데 보니까 그 영가가 고양이 눈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양이 눈동자가 좀 세로로 되어 있죠. 그런 고양이 눈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야옹 야옹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위도 안 풀리니까 차라리 눈을 막 감고 이건 가위니까 이건 가위다, 잠을 자자 이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막 다시 잠을 청하기로 마음먹다가 어느새 잠에 든 거죠. 그러곤 날이 밝고 눈을 떴는데, 아니 아이러니하게 부적도 쓰고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으니까 도무지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침대 머리맡을 살펴봤는데 벽하고 침대 머리맡 사이 그 공간이 한 20cm 정도 됐거든요. 그 사이 공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의 맨발 자국이, 그러니까 여자 발자국 형태가 허옇게 나 있더래요. 기겁한 거죠. 거의 기절을 할 뻔했다는데, 그래갖고 그날 마트에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점집을 다시 찾아가서, 아니 부적도 쓰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베개에 부적을 넣고 잠을 잤는데 그 영가가 또 나왔다.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점집 아주머니께서 기다려봐, 좋은 일은 항상 막아 끼는 법이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면서 말 끝내기가 무섭게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니 또 그 고양이 주인과 또 마주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잠자기 전에 담비를 본인 원룸에 놔두고 혼자서 가까운 찜질방을 가서 며칠간 생활을 했었대요. 마침 집 계약도 한 보름 정도 남았고 이사 가면 다 해결되겠지 하고 잠을 찜질방에서 며칠 자보니까 고양이 주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 상태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에게 저렴하고 괜찮은 집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 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신발 없는 점집 아주머니가 부적을 야매로 섰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누님께 영험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형님이 계신데 법사님이시다. 언제 한번 나랑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얘기를 했더니 누님께서 잘 알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날 바로 점심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누님을 차에 태우고 방어진 쪽에 있는 법사님 계신 곳으로 갔죠. 법사님께서 누님의 얘기를 듣고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뒤늦게 말문을 여시더니 저런 일이 있나, 자네 일단 그 고양이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데려다 놔야 할 것 같네. 그 고양이 주인이 조울증에 시달리다가 바닷가에 스스로 빠져서 자살을 했구먼. 근데 수살기가 안 된 거 보니까 구조된 것 같고 그 영가가 한동안 그 고양이를 숙주 삼아서 잠시 그 고양이 곁에 머물고 있는 거네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집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법사님께서 자네 가져온 부적 한번 이리 줘 보게나 하시더니
부적을 살펴보더니 이걸 보자마자 법사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셔가지고 화난 음성으로 다급하게 누님께 아니 자네 그 철학관이 어디야? 어딘데 이런 이따위 부적을 막 그러면서 일단 그 철학관으로 같이 가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제가 누님과 법사님을 제 차에 태우고 그 철학관을 갔는데 그 철학관 점집 아주머니가 법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완전히 저자세로 기가 죽어서 벌벌 떠는 모습이 보였어요. 법사님께서 그 점집 아주머니께 노발대발 하시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 자네 알고 있지? 아니 왜 귀신 쫓는 부적을 안 쓰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부적을 왜 썼는가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그 점집 아주머니께서 그제서야 사실대로 실토를 하셨는데 그때 저도 좀 놀래고 경악했는데 사실은 그 누님을 자기에게 그러니까 점집 아주머니에게 소개시켜준 마트의 아주머니가 계셨죠. 그 아주머니가 그 누님을 그렇게 많이 미워했는지 어떻게 혼쭐 내줄 방법이 없냐고 그 점집 아주머니께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귀신을 붙는 부적을 만들어 줄까?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그 부적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번 거죠. 아무튼 그 자리에서 실토를 하고 난 그 점집 아주머니께서 아유 죄송합니다 법사님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는데 법사님께서 다시 차분한 음성으로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이분에게 해야 할 것 같네. 그리고 내가 화가 나서 온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어설프게 그런 부적 쓰고 하면 아마도 자네가 모시고 있는 동자신께서 자네에게 등을 돌릴 것 같아서 미리 알려주러 온 거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집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계속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러자 법사님께서 알았으면 됐다 그만해라 그러고는 자네가 모시고 있는 동자신께 사죄를 끊임없이 해야 하고 화를 잠재워야 할 거다 그러고는 그 귀신을 불러내는 부적을 보는 데서 그 부적을 태우게 만들고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누님께서 기르셨던 담비는 정도 정말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날 막 울며 불며 담비를 만났던 장소로 데려다 놨었고 누님께서 점집을 물어봤던 그 마트 아주머니 있죠? 그 아주머니께서 그날부터 사직을 내고 안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점집 아주머니께서 소식을 알려줬겠죠. 그리고 뒤늦게 마트의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누님이 마트 직원들이나 손님들에게 늘 밝은 미소로 아주 그 싹싹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예쁨을 많이 받았는데 단 한 사람이 그 누님의 그런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점집을 알려주고 귀신을 불러내는 부적을 의뢰한 마트에서 알바를 같이 했던 아주머니였던 거죠. 이간질 시키던 그 마트 아주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마트 사장님께서 그제서야 알려줘서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점집도 보니까 간판도 내려져 있고 그 점집 아주머니께서도 자기가 모시던 그 동자신께 버림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날 이후부터 안 보이게 되었대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그 전자의 에피타이저로 얘기했던 그 얘기에 등장했던 그 형님께 뒤에 가서 혹시 일산지의 여성이 물에 빠져 죽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형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군요. 날짜까지 딱 3년 전 9월 무렵 새벽 5시쯤에 새벽 작업을 하다가 일산지 끝부분에 보니까 누님께서 고양이를 처음 발견한 곳 그 지점에 이제 그 계단이 있는 지점에 발코니 형태로 그 마루 같은 게 있다고 했죠. 마루 같은 게 있는
지점에서 119하고 경찰차가 여러 대 있는 게 보였는데 그 형님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익사 시체가 보였대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라서 그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 익사 시체 옆에 회색 고양이가 있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